서문, 익숙한 풍경 속 낯선 속삭임 우리는 매일 산을 보고 강을 건너며 살아갑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그 풍경들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주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수천 년의 세월을 품은 그 고요한 자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슬픔, 그리고 원한이 잠들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했던 공간이 한순간에 가장 낯설고 공포스러운 장소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봤다는 괴담이 아닙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섬뜩한 찰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을 듣고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는 당신의 소중한 이들을 위한 조용한 안부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그들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어 부디 모든 걸음이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밤낚시, 물고기가 아닌 것을 낚다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고요한 물가에 앉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시간. 특히 모든 것이 숨죽인 밤, 그 특별한 정적은 낚시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치유의 순간입니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8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밤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낚싯줄로 끌어올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저는 직장 동기이자 유일한 낚시 친구인 녀석과 함께 주말 밤낚시를 떠났습니다. 친구 녀석이 용케도 찾아낸 아는 사람만 안다는 비밀스러운 저수지. 그곳은 소문대로 인적 하나 없이 고요했고 우리는 금방이라도 월척을 낚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각자 텐트를 치고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날은 물고기가 잘 잡혔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꽤 많은 손맛을 받고 우리는 즉석에서 매운탕을 끓여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알코올 기운에 나른해진 저는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텐트 안은 물가의 습기 때문인지 유난히 축축하고 서늘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니 친구는 이미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까지만 해도 폭발적이었던 입질이 자신이 다시 낚시를 시작한 밤 11시부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입질이 활발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2시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저도 친구 옆에 앉아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정말 친구의 말대로 물결은 잔잔하기만 할 뿐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등골 서늘한 한기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친구의 낚싯대였습니다. 드디어 입질인가 싶어 바라보는데 낚싯지의 움직임이 기괴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 낚싯질을 잡고 아주 천천히 아래로 끌어당겼다가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속에 누군가가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듯한 섬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순간 찌끝자락에서 허연 무언가가 살짝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저와 친구는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경악한 친구가 있는 힘껏 낚싯대를 잡아채는 순간 물 위로 떠오른 것은 축 늘어진 어깨, 퉁퉁 불어터진 살결, 그리고 물결에 섬뜩하게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한 여인의 시신이었습니다.
눈은 감겨있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그 눈동자가 똑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와 친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신고 하자는 말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기 사람 있어요. 라는 말만 반복될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기에서 살기가 가득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 옆에 있어야 할 친구와 텐트, 낚시 장비,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 저수지에 남겨졌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미친 듯이 외쳐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 한 걸음 옮기는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얼음장 같은 무언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고 그곳에는 피로 물든 지독한 살기를 내뿜는 존재, 바로 수살기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옥죄어오는 압박감과 함께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날이 밝아 있었고 저는 물가 수풀에 쓰러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낚싯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살아 있었고 우리는 서로가 겪은 밤의 기억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시체를 본 것까지는 같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친구의 기억 속에서는 제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저를 쫓아가려던 순간 등 뒤에 수살기와 마주치고 기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홀렸던 것이라 확신하고 서둘러 장비를 챙겨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보내온 뉴스 기사 링크를 보고 다시 한번 기절할 뻔했습니다. 낚시꾼, 저수지에서 부패 심한 여성 시신 발견, 신원 불명. 우리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 중 하나라도 혼자였다면 혹은 그 수살기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저수지의 또 다른 원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가에는 당신이 던진 낚싯바늘을 기다리는 것이 물고기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록, 안개 낀 산, 들려오는 구조 요청. 저는 산악구조대원입니다. 험준한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다친 이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7년 전 제가 아직 신입 대원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산에 오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모든 대원과 요구조자의 무사안녕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짙은 안개가 산 전체를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베테랑 선배님들은 익숙하다는 듯 앞장섰고 저는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무전기마저 지직거리며 통신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안개 너머에서 희미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황급히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해 대열에서 뒤처졌고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일어나 보니 선배님들의 모습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시 무전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먹통. 혼자라는 공포와 짙은 안개가 만들어내는 비현실적인 풍경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헤매던 그때 바로 근처에서 다시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선배들이 앞서갔는데 또 다른 요구조자인가? 혼란스러웠지만
구조가 우선이었기에 소리를 따라 다리를 절뚝이며 나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듯 뒤틀려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도 잊은 채 응급처치에 집중했습니다. 처치를 마치고 다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고개를 든 순간 그 남성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 같은 상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또다시 이번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담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홀린 것이 분명했지만 만에 하나 진짜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한 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벼랑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뜯다 뒤를 돌아본 순간 그곳에는 형언할 수 없이 흉측한 모습을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무서운 꿈에서나 보았던 귀신.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온몸이 굳어 도망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 존재의 강한 살기에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며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사흘이나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갑자기 대열에서 벗어나 멍하니 서 있더니 정신 차리라고 흔들자 미친 듯이 안개 속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선배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원래의 요구조자와 저를 수색했고 다행히 요구조자를 먼저 구조한 뒤 동이 틀 무렵에서야 벼랑 아래 수풀에 떨어진 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다리 골절 외에는 큰 외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홀려서 달려간 그 벼랑 끝에서 만약 선배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 산의 일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산의 부름을 들었을 때 그것이 생명의 소리인지 아니면 죽음의 속삭임인지 분간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기록, 1980년대 부모를 만나러 간다는 말의 의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악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끔찍했던 민낯 중 하나입니다. 저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입니다. 제가 자란 보육원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어른들과 선배 형들에게 받는 정서적, 물리적 학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뒤집힌 알 수 없는 교리가 있었고 우리는 살기 위해 믿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너나와 라는 소리와 함께 친구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며 떠나갔습니다. 지옥을 벗어나는 그 친구들이 저는 마냥 부러웠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저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돈을 훔쳐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붙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고 난생 처음 도착한 어느 작은 마을의 쌀가게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쌀가게 주인 아저씨의 온정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기 위해 힘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해 복싱도 배웠고 성실히 일하며 작은 방도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잘 지냈나? 간만 얼굴 좀 볼까? 지옥 같았던 보육원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며칠 뒤 건장한 남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장에게 데려가려 했고 저항하는 제게 서슬 퍼런 칼날을 보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간 곳에서 다시 만난 원장은 제게 역겨운 제안을 했습니다. 애들을 선별해서 입양 보내는 일을 해라.
해외 출장도 가고 글로벌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며 떠나갔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입양이 아니라 인신매매였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둔기로 머리를 맞고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곳은 어둡고 축축한 공간, 흔들리는 밀항선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이 거짓골을 한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갇혀 있다가 배가 멈추자 들이닥친 남자들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고 또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트럭 짐칸에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짐칸을 지키던 2명의 감시자를 덮쳤고 필사적인 사투 끝에 그들을 제압하고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미친 듯이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며칠을 산속에서 헤매다 한민가에 도착해 쓰러졌고 다행히 그 집 주인의 도움과 그곳에 머물던 한국인 교포의 도움으로 대사관을 통해 겨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교포는 제가 있던 보육원이 법망을 피해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사이비 종교단체와 연계된 인신매매 조직일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대한민국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해외에 팔려나가던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국가의 비호 아래 끔찍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원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상한 생각하면 내가 상상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 저는 모든 것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제가 겪은 일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시절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희망적인 말을 마지막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수많은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침묵 위에 세워진 우리의 오늘을 우리는 과연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문, 이야기의 끝, 공포의 시작.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기록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혹은 우리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공포의 편린들입니다. 물가의 수살기든 산속의 정체 모를 존재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든 그 모든 공포는 우리의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의 경계가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딛고 선 이 땅의 고요함은 과연 진실한 것이냐고. 당신이 마주하는 사람의 미소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익숙한 풍경 속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과연 섬은 익숙한 풍경 속 낯선 속삭임. 우리는 매일 산을 보고 강을 건너며 살아갑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그 풍경들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주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수천 년의 세월을 품은 그 고요한 자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슬픔, 그리고 원한이 잠들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했던 공간이 한순간에 가장 낯설고 공포스러운 장소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봤다는 괴담이 아닙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섬뜩한 찰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을 듣고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는 당신의 소중한 이들을 위한 조용한 안부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그들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어 부디 모든 걸음이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밤낚시, 물고기가 아닌 것을 낚다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고요한 물가에 앉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시간. 특히 모든 것이 숨죽인 밤, 그 특별한 정적은 낚시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치유의 순간입니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8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밤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낚싯줄로 끌어올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저는 직장 동기이자 유일한 낚시 친구인 녀석과 함께 주말 밤낚시를 떠났습니다. 친구 녀석이 용케도 찾아낸 아는 사람만 안다는 비밀스러운 저수지. 그곳은 소문대로 인적 하나 없이 고요했고 우리는 금방이라도 월척을 낚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각자 텐트를 치고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날은 물고기가 잘 잡혔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꽤 많은 손맛을 받고 우리는 즉석에서 매운탕을 끓여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알코올 기운에 나른해진 저는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텐트 안은 물가의 습기 때문인지 유난히 축축하고 서늘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니 친구는 이미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까지만 해도 폭발적이었던 입질이 자신이 다시 낚시를 시작한 밤 11시부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입질이 활발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2시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저도 친구 옆에 앉아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정말 친구의 말대로 물결은 잔잔하기만 할 뿐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등골 서늘한 한기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친구의 낚싯대였습니다. 드디어 입질인가 싶어 바라보는데 낚싯지의 움직임이 기괴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 낚싯질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끌어당겼다가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속에 누군가가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듯한 섬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순간 찌끝자락에서 허연 무언가가 살짝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저와 친구는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경악한 친구가 있는 힘껏 낚싯대를 잡아채는 순간 물 위로 떠오른 것은 축 늘어진 어깨, 퉁퉁 불어터진 살결, 그리고 물결에 섬뜩하게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한 여인의 시신이었습니다. 눈은 감겨있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그 눈동자가 똑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와 친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신고 하자는 말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기 사람 있어요. 라는 말만 반복될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기에서 살기가 가득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 옆에 있어야 할 친구와 텐트, 낚시 장비,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 저수지에 남겨졌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미친 듯이 외쳐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
한 걸음 옮기는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얼음장 같은 무언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고 그곳에는 피로 물든 지독한 살기를 내뿜는 존재, 바로 수살기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옥죄어오는 압박감과 함께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날이 밝아 있었고 저는 물가 수풀에 쓰러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낚싯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살아 있었고 우리는 서로가 겪은 밤의 기억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시체를 본 것까지는 같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친구의 기억 속에서는 제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저를 쫓아가려던 순간 등 뒤에 수살기와 마주치고 기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홀렸던 것이라 확신하고 서둘러 장비를 챙겨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보내온 뉴스 기사 링크를 보고 다시 한번 기절할 뻔했습니다. 낚시꾼, 저수지에서 부패 심한 여성 시신 발견, 신원 불명. 우리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 중 하나라도 혼자였다면 혹은 그 수살기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저수지의 또 다른 원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가에는 당신이 던진 낚싯바늘을 기다리는 것이 물고기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록, 안개 낀 산, 들려오는 구조 요청. 저는 산악구조대원입니다. 험준한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다친 이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7년 전 제가 아직 신입 대원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산에 오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모든 대원과 요구조자의 무사안녕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짙은 안개가 산 전체를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베테랑 선배님들은 익숙하다는 듯 앞장섰고 저는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무전기마저 지직거리며 통신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안개 너머에서 희미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황급히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해 대열에서 뒤처졌고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일어나 보니 선배님들의 모습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시 무전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먹통. 혼자라는 공포와 짙은 안개가 만들어내는 비현실적인 풍경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헤매던 그때 바로 근처에서 다시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선배들이 앞서갔는데 또 다른 요구조자인가? 혼란스러웠지만 구조가 우선이었기에 소리를 따라 다리를 절뚝이며 나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듯 뒤틀려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도 잊은 채 응급처치에 집중했습니다. 처치를 마치고 다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고개를 든 순간 그 남성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 같은 상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또다시 이번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담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홀린 것이 분명했지만 만에 하나 진짜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한 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벼랑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뜯다 뒤를 돌아본 순간 그곳에는 형언할 수 없이 흉측한 모습을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무서운 꿈에서나 보았던 귀신.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온몸이 굳어 도망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 존재의 강한 살기에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며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사흘이나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갑자기 대열에서 벗어나 멍하니 서 있더니 정신 차리라고 흔들자 미친 듯이 안개 속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선배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원래의 요구조자와 저를 수색했고 다행히 요구조자를 먼저 구조한 뒤 동이 틀 무렵에서야 벼랑 아래 수풀에 떨어진 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다리 골절 외에는 큰 외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홀려서 달려간 그 벼랑 끝에서 만약 선배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 산의 일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산의 부름을 들었을 때 그것이 생명의 소리인지 아니면 죽음의 속삭임인지 분간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기록, 1980년대 부모를 만나러 간다는 말의 의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악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끔찍했던 민낯 중 하나입니다. 저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입니다. 제가 자란 보육원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어른들과 선배 형들에게 받는 정서적, 물리적 학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뒤집힌 알 수 없는 교리가 있었고 우리는 살기 위해 믿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너나와 라는 소리와 함께 친구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며 떠나갔습니다. 지옥을 벗어나는 그 친구들이 저는 마냥 부러웠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저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돈을 훔쳐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붙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고 난생 처음 도착한 어느 작은 마을의 쌀가게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쌀가게 주인 아저씨의 온정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기 위해 힘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해 복싱도 배웠고 성실히 일하며 작은 방도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잘 지냈나? 간만 얼굴 좀 볼까? 지옥 같았던 보육원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며칠 뒤 건장한 남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장에게 데려가려 했고 저항하는 제게 서슬 퍼런 칼날을 보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간 곳에서 다시 만난 원장은 제게 역겨운 제안을 했습니다. 애들을 선별해서 입양 보내는 일을 해라. 해외 출장도 가고 글로벌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며 떠나갔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입양이 아니라 인신매매였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둔기로 머리를 맞고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곳은 어둡고 축축한 공간, 흔들리는 밀항선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이 거짓골을 한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갇혀 있다가 배가 멈추자 들이닥친 남자들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고 또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트럭 짐칸에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짐칸을 지키던 2명의 감시자를 덮쳤고 필사적인 사투 끝에 그들을 제압하고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미친 듯이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며칠을 산속에서 헤매다 한민가에 도착해 쓰러졌고 다행히 그 집 주인의 도움과 그곳에 머물던 한국인 교포의 도움으로 대사관을 통해 겨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교포는 제가 있던 보육원이 법망을 피해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사이비 종교단체와 연계된 인신매매 조직일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대한민국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해외에 팔려나가던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국가의 비호 아래 끔찍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원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상한 생각하면 내가 상상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 저는 모든 것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제가 겪은 일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시절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희망적인 말을 마지막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수많은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침묵 위에 세워진 우리의 오늘을 우리는 과연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문, 이야기의 끝, 공포의 시작.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기록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혹은 우리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공포의 편린들입니다. 물가의 수살기든 산속의 정체 모를 존재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든 그 모든 공포는 우리의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의 경계가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딛고 선 이 땅의 고요함은 과연 진실한 것이냐고. 당신이 마주하는 사람의 미소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익숙한 풍경 속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과연 섬은 익숙한 풍경 속 낯선 속삭임. 우리는 매일 산을 보고 강을 건너며 살아갑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그 풍경들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주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수천 년의 세월을 품은 그 고요한 자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슬픔, 그리고 원한이 잠들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했던 공간이 한순간에 가장 낯설고 공포스러운 장소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봤다는 괴담이 아닙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섬뜩한 찰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을 듣고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는 당신의 소중한 이들을 위한 조용한 안부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그들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어 부디 모든 걸음이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밤낚시. 물고기가 아닌 것을 낚다.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고요한 물가에 앉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시간. 특히 모든 것이 숨죽인 밤, 그 특별한 정적은 낚시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치유의 순간입니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8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밤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낚싯줄로 끌어올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저는 직장 동기이자 유일한 낚시 친구인 녀석과 함께 주말 밤낚시를 떠났습니다. 친구 녀석이 용케도 찾아낸 아는 사람만 안다는 비밀스러운 저수지. 그곳은 소문대로 인적 하나 없이 고요했고 우리는 금방이라도 월척을 낚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각자 텐트를 치고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날은 물고기가 잘 잡혔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꽤 많은 손맛을 받고 우리는 즉석에서 매운탕을 끓여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알코올 기운에 나른해진 저는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텐트 안은 물가의 습기 때문인지 유난히 축축하고 서늘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니 친구는 이미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까지만 해도 폭발적이었던 입질이 자신이 다시 낚시를 시작한 밤 11시부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입질이 활발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2시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저도 친구 옆에 앉아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정말 친구의 말대로 물결은 잔잔하기만 할 뿐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등골 서늘한 한기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친구의 낚싯대였습니다. 드디어 입질인가 싶어 바라보는데 낚싯지의 움직임이 기괴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 낚싯질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끌어당겼다가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속에 누군가가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듯한 섬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순간 찌끝자락에서 허연 무언가가 살짝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저와 친구는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이었습니다. 경악한 친구가 있는 힘껏 낚싯대를 잡아채는 순간 물 위로 떠오른 것은 축 늘어진 어깨, 퉁퉁 불어터진 살결, 그리고 물결에 섬뜩하게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한 여인의 시신이었습니다. 눈은 감겨있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그 눈동자가 똑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와 친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신고 하자는 말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기 사람 있어요. 라는 말만 반복될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기에서 살기가 가득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더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 옆에 있어야 할 친구와 텐트, 낚시 장비,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 저수지에 남겨졌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미친 듯이 외쳐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 한 걸음 옮기는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얼음장 같은 무언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고 그곳에는 피로 물든 지독한 살기를 내뿜는 존재, 바로 수살기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옥죄어오는 압박감과 함께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날이 밝아 있었고 저는 물가 수풀에 쓰러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낚싯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살아 있었고 우리는 서로가 겪은 밤의 기억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시체를 본 것까지는 같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친구의 기억 속에서는 제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저를 쫓아가려던 순간 등 뒤에 수살기와 마주치고 기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홀렸던 것이라 확신하고 서둘러 장비를 챙겨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보내온 뉴스 기사 링크를 보고 다시 한번 기절할 뻔했습니다. 낚시꾼, 저수지에서 부패 심한 여성 시신 발견, 신원 불명. 우리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 중 하나라도 혼자였다면, 혹은 그 수살기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저수지의 또 다른 원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가에는 당신이 던진 낚싯바늘을 기다리는 것이 물고기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록, 안개 낀 산, 들려오는 구조 요청. 저는 산악구조대원입니다. 험준한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다친 이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7년 전 제가 아직 신입 대원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산에 오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모든 대원과 요구조자의 무사한 영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짙은 안개가 산 전체를 집어삼킨 밤이었습니다. 베테랑 선배님들은 익숙하다는 듯 앞장섰고 저는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무전기마저 지직거리며 통신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안개 너머에서 희미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황급히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해 대열에서 뒤처졌고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일어나 보니 선배님들의 모습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시 무전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먹통. 혼자라는 공포와 짙은 안개가 만들어내는 비현실적인 풍경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헤매던 그때 바로 근처에서 다시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선배들이 앞서갔는데 또 다른 요구조자인가? 혼란스러웠지만 구조가 우선이었기에 소리를 따라 다리를 절뚝이며 나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듯 뒤틀려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도 잊은 채 응급처치에 집중했습니다. 처치를 마치고 다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고개를 든 순간 그 남성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 같은 상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또다시 이번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담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홀린 것이 분명했지만 만에 하나 진짜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한 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벼랑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뜯다 뒤를 돌아본 순간 그곳에는 형언할 수 없이 흉측한 모습을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무서운 꿈에서나 보았던 귀신. 가위에 눌린 것처럼 온몸이 굳어 도망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 존재의 강한 살기에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며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사흘이나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갑자기 대열에서 벗어나 멍하니 서 있더니 정신 차리라고 흔들자 미친 듯이 안개 속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선배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원래의 요구조자와 저를 수색했고 다행히 요구조자를 먼저 구조한 뒤 동이 틀 무렵에서야 벼랑 아래 수풀에 떨어진 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다리 골절 외에는 큰 외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홀려서 달려간 그 벼랑 끝에서 만약 선배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 산의 일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산의 부름을 들었을 때 그것이 생명의 소리인지 아니면 죽음의 속삭임인지 분간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기록, 1980년대 부모를 만나러 간다는 말의 의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악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19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끔찍했던 민낯 중 하나입니다. 저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입니다. 제가 자란 보육원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어른들과 선배 형들에게 받는 정서적, 물리적 학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뒤집힌 알 수 없는 교리가 있었고 우리는 살기 위해 믿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너나와 라는 소리와 함께 친구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며 떠나갔습니다. 지옥을 벗어나는 그 친구들이 저는 마냥 부러웠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저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돈을 훔쳐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붙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고 난생 처음 도착한 어느 작은 마을의 쌀가게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쌀가게 주인 아저씨의 온정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기 위해 힘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해 복싱도 배웠고 성실히 일하며 작은 방도 얻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잘 지냈나? 간만 얼굴 좀 볼까? 지옥 같았던 보육원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며칠 뒤 건장한 남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장에게 데려가려 했고 저항하는 제게 서슬 퍼런 칼날을 보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간 곳에서 다시 만난 원장은 제게 역겨운 제안을 했습니다. 애들을 선별해서 입양 보내는 일을 해라. 해외 출장도 가고 글로벌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며 떠나갔던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입양이 아니라 인신매매였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둔기로 머리를 맞고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곳은 어둡고 축축한 공간, 흔들리는 밀항선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이 거짓골을 한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갇혀 있다가 배가 멈추자 들이닥친 남자들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고 또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트럭 짐칸에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짐칸을 지키던 2명의 감시자를 덮쳤고 필사적인 사투 끝에 그들을 제압하고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미친 듯이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며칠을 산속에서 헤매다 한민가에 도착해 쓰러졌고 다행히 그 집 주인의 도움과 그곳에 머물던 한국인 교포의 도움으로 대사관을 통해 겨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교포는 제가 있던 보육원이 법망을 피해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사이비 종교단체와 연계된 인신매매 조직일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대한민국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해외에 팔려나가던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국가의 비호 아래 끔찍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원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상한 생각하면 내가 상상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 저는 모든 것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제가 겪은 일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시절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희망적인 말을 마지막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수많은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침묵 위에 세워진 우리의 오늘을 우리는 과연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문, 이야기의 끝, 공포의 시작.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기록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혹은 우리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공포의 편린들입니다. 물가의 수살기든 산속의 정체 모를 존재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든 그 모든 공포는 우리의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의 경계가 무너질 때 시작됩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딛고 선 이 땅의 고요함은 과연 진실한 것이냐고. 당신이 마주하는 사람의 미소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익숙한 풍경 속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쉬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과연 섬은 익숙한 풍경 속 낯선 속삭임. 우리는 매일 산을 보고 강을 건너며 살아갑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그 풍경들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안정감을 주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수천 년의 세월을 품은 그 고요한 자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슬픔, 그리고 원한이 잠들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했던 공간이 한순간에 가장 낯설고 공포스러운 장소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봤다는 괴담이 아닙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섬뜩한 찰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록을 듣고 공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는 당신의 소중한 이들을 위한 조용한 안부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그들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어 부디 모든 걸음이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밤낚시. 물고기가 아닌 것을 낚다.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고요한 물가에 앉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시간. 특히 모든 것이 숨죽인 밤, 그 특별한 정적은 낚시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치유의 순간입니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8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밤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낚싯줄로 끌어올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저는 직장 동기이자 유일한 낚시 친구인 녀석과 함께 주말 밤낚시를 떠났습니다. 친구 녀석이 용케도 찾아낸 아는 사람만 안다는 비밀스러운 저수지. 그곳은 소문대로 인적 하나 없이 고요했고 우리는 금방이라도 월척을 낚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각자 텐트를 치고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날은 물고기가 잘 잡혔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꽤 많은 손맛을 받고 우리는 즉석에서 매운탕을 끓여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알코올 기운에 나른해진 저는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텐트 안은 물가의 습기 때문인지 유난히 축축하고 서늘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니 친구는 이미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까지만 해도 폭발적이었던 입질이 자신이 다시 낚시를 시작한 밤 11시부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입질이 활발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2시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저도 친구 옆에 앉아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정말 친구의 말대로 물결은 잔잔하기만 할 뿐
그 어떤 생명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등골 서늘한 한기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